자, 정치 이슈를 좀 짚어드릴까요? 조차가 파헤친다. 한국정치학회 이사시죠. 조경근 교수,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차재권 교수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아, 미국 정부의 도감청 의혹이 지금 연일 정치권에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 기밀 보고서 추정되는 문건이 유출됐는데 특히 미국 정보기관이 한국의 외교안보 고위 당국자들을 도청한 정황이 파문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미국의 탄약 지원 요청을 놓고 당국자들이 고민하는 내용의 대화가 고스란히 나왔는데 동맹국에 대한 처우로는 좀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에 대한 건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시도 없는 거죠. 저는 그냥 지금 동맹이라고 하지만 그 동맹은 감청할 수 있는 동맹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감청이 아니죠. 도청이죠. 명확하게. 뭐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미국은 뭐 거의 뭐 50년 동안 계속 그 짓을 해온 거고요. 사실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에 이제 이렇게 터진 거는 저는 타이밍 왜 이게 이번 시기에 터졌을까? 그리고 왜 김성환과 이문희가 나눈 대화가 터진 걸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시기나 그다음에 그 도청 대상 뭐 이런 것들에 좀 묘한 점이 좀 존재를 한다. 그래서 이게 미국이 정말 그냥 드러내놓은 것일 수도 있다. 혹시 어떤 의도가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한 고민도 좀 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죠. 네. 왜 그러냐면은 뭐 미국이 만약에 주도했다 그러면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좀 더 악화시키기 위한 거라고 볼 수 있고 러시아가 했다라고 하면 또 미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키기 위한 것도 있는데 사실은 도감청이라고 하는 거는 공기처럼 이 국제사회에서는 일상적인 거고요. 몇 년 전에 메르켈 총리의 포혼에 대하여서 도감청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네. 어떻게 막느냐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특히 뉴욕이나 워싱턴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는 택시를 타도 택시 기사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그런 이 정보 활동을 하고요. 그다음에 하여튼 전 세계 전체가 정보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문제는 어떻게 막느냐, 어떻게 방지하느냐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정보 활동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돼놓고 정말 그 동맹국의 정말 핵심 그것도 외교안보 정책을 완전 총망라하는 그 핵심을 뚫었다는 거는 그건 쉽지 않은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거를 시긴트라고 하는 시그널 정보를 통해서 신호 정보를 통해서 뚫었다. 이거는 정말 대단한 의지와 대단한 장비를 갖고 뚫었다는 거죠. 저는 그게 뚫렸다는 거는 어떻게든 저는 진짜 명백하게 우리 정부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다. 그리고 어떻게 뚫었을까 그 경위들을 저는 조사해서 뭐 통째로 대통령실을 허물든지 해가지고 다시 뚫리지 않을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봅니다. 근데 우리가 입으로 도덕적인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 말라.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게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막아내는 게 문제겠죠. 아니면 방법이 있습니다. 파이브 아이즈 아니고 식스 아이즈 들어가 가지고 그분들이 뭐 근데 영국 캐나다하고 호주 뉴질랜드 못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한국 끼워달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두 분의 요는 이제 국내 정치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응을 좀 여쭤보고 싶어서 그래요. 어떻게 대통령실과 정부의 대응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그냥 조용히 묻고 가고 싶은 거죠. 그런데 뭐 그렇게 하지 않았죠. 노무현 정부 때도 노무현 정부 때 이명박 정부 때 다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정부가 적어도 강력하게 재발 방지를 요청하거나 하는 그런 것들은 했었죠. 저는 적어도 형식적으로라도 그 정도는 해야 된다. 그런데 이번 지금 대통령이 지금 미국 가기 전이어서 대단히 조심하는 거죠. 안보실 차장이 나와서 하는 소리가 그게 뭡니까 그게 일국에 정말 안보실 차장이 할 수 있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미치기 악의를 갖고 했다는 정황이 없다. 악의는 미국 척이 갔냐 안 갔냐가 중요한 거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석할 건가의 문제인 겁니다. 저희들한테는 악이죠. 그건. 그런데 마음 같아서는 뭐 예를 들면은 미국 가는 것조차도 조금 그런 어떤 좀 강력한 그런 좀 말을 갖다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지만 또 국제정치라고 하는 게 또 그런 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 정부 내지는 외교의 라인에서 굉장히 힘든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프랑스나 뭐 독일 같은 총리였으면은 아마도 저는 이런 국빈 방문 앞두고 이런 게 터지면 당연히 안 갑니다. 안 가는 게 맞는 거죠. 사실. 힘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 여야가 도감청 의혹을 두고 이제 대통령실 이전에 대해서 특히나 야당 쪽에서는 대통령실 이전을 하면서 훨씬 더 이 도감청이 취약해지고 안보 문제, 보안 문제에 정말 취약해진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한 지적이 이제 다시 나오고 있거든요. 그건 이미 오래전부터 이야기가 됐을 거예요. 그 공사할 때부터 얼마나 동분서주하면서 그때부터 저렇게 공사해가지고 도대체 저 사이에 누가 끼어서 저 공사를 하고 있는지 아냐? 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저는 국회에서도 있었고 야당에서도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거 다 무시해온 결과가 지금 그런 거고 대통령실도 용산에다가 놨는 게 사실 용산 미군 부대 바로 100m 옆에다가 그걸 두는 게 맞냐? 라고 하는 부분들 있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시그널 잡는 거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은 겁니다. 네네. 너무 가까이 있으면 당연히 더 쉽게 잡는 거죠. 저희들이 그 이웃 사람이라고 하는 영화도 있지 않습니까? 담벼락에 대고 듣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게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법 외에도 수없이 많은 그 도감청 방법이 있더라고요. 예. 이를테면은 뭐 진짜 콩알보다 작은 어떤 거 하나만 어디다가 붙여놓거나 어디다 흘려놓아도 그게 충분히 그 회의실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을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거고 사실은 그 안에는 회의를 하는 주요 당국자만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청소하시는 분이나 관리하시는 분이나 또는 방문하는 사람이나 누구나 또는 수리하는 사람이나 누구나 들어올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앞으로는 좀 더 철저하게 막아내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고 앞으로는 좀 더 철저하게 이런 것들을 갖다가 컨트롤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아니 그러면은 이제 이게 이번에 윤 대통령 국빈 방미에 아까 조금 언급은 하셨는데 뭐 이걸 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우리가 뭐 좀 또 유리하게 뭔가 요구할 수 있거나 이런 게 있을까요? 야, 저는 그렇게는 안 될 그럴 거라고 의지를 가진 정부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오히려 미국 측이 정말 뭐 예컨대 저희들이 뭐 업무 이론의 관점에서 보자면 미국 측이 이런 것들 선택적으로 흘렸을 가능성. 그래서 그렇게 흘리고 한국 정부에 뭘 기대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저는 오히려 더 필요할 수도 있다 그래 봅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미국의 반응에서 약간 당황하는 모습은 봤습니다. 사실은 그런 어떤 내놓는 거나 이런 것에서 그래서 분명히 뭔가 그 지난번에 스노든처럼 네네. 미국 내에서도 과연 이게 스노든 같은 케이스냐 뭐냐 이렇게 네. 따지고 앉아 있는데 이번에 가가지고 좀 이런 것들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나 미국 조야에다가 상당히 네네. 강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죠. 그러니까 더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의견도 있는데 그건 뭐 추후에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일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11일 공개한 외교 청서에서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6년째 유지했고요. 특히나 이제 이번에 대통령이 가서 이전 정부의 이전 정부를 계승한다 이런 얘기들이 쏙 빠졌어요. 빠졌죠. 외교 청서에. 야 이거 진짜 눈 가리고 진짜 뒤통수 한번 맞았나 또 맞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뭐 앞으로도 계속 맞을 겁니다. 이건 이미 저희들이 윤 정부가 가서 예컨대 그 일본 방문을 할 때 실무 방문을 했을 때 그때 이미 이런 사태들은 다 예견이 됐었죠. 그 일본 정부는 저는 그냥 지금 뭐 시쳇말로 하면 꽃놀이패를 쥐고 마음대로 흔들고 있는 겁니다. 예.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정확하게 하고 있는 거죠. 네네. 우리 정부가 원하는 거 정확하게 안 주고 있는 거죠. 뭐 저는 그런 것들이 아마 앞으로 독도 문제, 위안부 문제 줄곧 이어서 아마 계속 나올 거다. 그래서 이건 그냥 시리즈 1 정도로 생각하시면 된다. 전초전이다. 예. 네, 저는 뭐 뒤통수가 아니라 안면 강타를 좀 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왜 그러냐면 이렇게 그 국내적으로 사전 정지가 돼야 되고 네네. 또 이제 그 아주 그 실무선에서가 아니라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룬 상태에서 방문을 했었어야 되지 않느냐. 아무리 미국의 요구가 강했다고 할지라도 아마 이번에 뭐 지나간 건 어쩔 수가 없는데 앞으로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외교만큼은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네, 저는 외교 청서에 딱 못 박아서 한반도 출신 노동자라는 말을 이제 그냥 정말 정가의 보도처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 강제징용이 전혀 아닌 이런 것들을 완전히 명백히 강제 동원 노동자 예. 뭐 이런 얘기는 전혀 없고. 안 하고 아예 네. 거기다가 한반도 출신 노동자라고 한반도 출신 노동자. 예. 자원에 의해서 일하러 간 분들로 다 강제징용 노동자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런 건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건데 지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한국에 대해서 이제 한미일 안보 협력의 필요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던데. 한미일 네. 삼각안보 체제의 협력은 저는 한국이 3등으로 들어와서 미래 복종해라. 뭐 이 구조를 저는 짜맞추는데 이미 다 짜맞춰져 있기 때문에 한국은 저는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근데 좀 그 이번에 그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옛날 같으면은 시민단체들이나 이런 데서 좀 더 강력하게 어떤 그 정부에 대하여서 규탄 내지는 비판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들을 조금 옛날만큼은 볼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정부가 이렇게 잘못하고 왔을 경우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시민사회 같은 경우에 더 강력하게 나와서 일본으로 하여금 좀 뭔가 그래도 한국 사회에 대하여서 어떤 경각심을 갖게 해줘야 되는데 시민사회 차원에서도 조금 정부를 비판하는 그런 것들이 조금 적지 않나. 시민사회도 하고 있고 종교계도 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죠. 있는데. 한국 언론이 그냥 눈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국민들한테 보일 리가 없죠. 근데 대표적으로 부산대 분들이 한 시국. 280분들이 네. 이제 한일 정상회담 관련해서 이제 시국선언을 했어요. 네네. 예, 그리고 대학 쪽에서는 부산대가 최초인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예. 아마 예전 예전 경우들을 보면은 예, 대학 교수들도 서명을 하고 예. 그러니까 아까 지금 지적이 된 것처럼 언론들이 지금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보도를 해줘야 네. 이게 사실은 국익에 도움이 되는 건데 이렇게 모든 것을 통제하는 것 자체가 국익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갖다가 정부 여건에서 깨닫는 게 필요하죠. 뭐만 하면 동맹을 깨는 거는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일단은 예. 미국하고 일본하고의 관계가 정말 급속도로 좀 바뀌고 근데 국민들이 썩 이렇게 만족도가 높아 보이지는 않아요. 국민들이 만족도가 높으려면 그래 우리가 왜 근데 미국과 일본 다음으로 3등으로 한미일 삼각안보체제에 갈 수 있다. 그럼 우리가 얻는 게 뭐냐. 명확하게 그래서 얻는 게 네. 뭐냐를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은 미국, 일본 그 삼각체제에 들어가서 해구상 걷어채우고 우리 그러면 공짜로 핵무장 시켜줄래? 뭐 그런 거면 오케이.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지금 뭐 핵무장 얘기하는 거는 조금 외교적으로는 문제가 생깁니다. 저는 외교적으로 문제고 그거는 우리가 네네. 고민해 봐야 될 네. 부분이지만 네네. 예를 들자면 그런 정도의 정말 큰 국가적 이익에 관한 부분들을 우리한테 주고 3등으로 들어오라고 하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이슈. 선거제 개편 이야기입니다. 20년 만에 국회 전원위원회가 열리게는 열렸는데 회의 시작할 때는 200명쯤 있었는데 3시간 뒤에 61명, 61명만 남았다. 뭐 딴짓하고 있었다. 어떻게 이분들 의사가 보셨습니까? 없는 거예요. 예. 전혀 의사가 없고 제가 볼 때는 전원위원회에 해부했다는 것 자체는 그냥 우리는 관심 없어요. 그냥 시간만 보내고 국민들한테 우리가 뭔가 고민했다는 흔적만 남길게요라고 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안 그랬으면 전원위원회에 갈 수가 없는 거죠. 예, 예. 일단 전원회의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과정적인 절차이고요. 만약에 제대로 하려고 했으면은 정식이 협상단을 꾸며가지고 안을 만들어냈어야 되겠죠. 네. 위성정당은 없어지겠죠? 그건 제가 볼 때는 아마 그 마지막 판에 어떤 방식으로든 바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걸 만약에 그냥 국회가 들어간다, 그 국회는 죽음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아마 그 정도는 뭔가 조건을 달아서 아마 바꿀 가능성은 좀 있지 않을까. 근데 양당이 선언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갈 가능성도 있고. 근데 문제는 마지막 판에 만약에 그런 선언의 제도의 형태가 아니고 선언 형태로 가면 마지막 판에 변심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정치의 또 위성정당 만들 수 그런 있다. 거죠. 네, 네. 근데 아마 뭐 초점 중에 하나가 비례를 줄이는 쪽이 아닐까 싶어요. 예, 예. 현역 의원들 같은 경우에도 자기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거고 지역구가 많아야 많이 출마를 할 수 있고 공천을 달려 있기 때문에 아마 논의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비례를 좀 줄이는 그런 것들도 논의가 되고 있고 심지어는 여당 같은 경우에는 뭐 30명 축소 얘기도 했는데 네네. 그 30명이 다름 아니라 비례와 상관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예. 지금 현재 300석 딱 지키는 걸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결의안들이 다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이 말은 안 하겠다는 소리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예. 지금 적어도 선거제 개혁을 위해서는 국민들이 양보해야 될 시점에 있는 겁니다. 국민들한테 그 소리를 과감하게 못하는 거죠. 그리고 언론은 그런 말 하고 입 닥치고 있으라고 국회에 요구를 하는 거고 그걸 예, 예. 그대로 지금 지키고 있는 겁니다. 선거제 개혁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도농복합형 중대선거 네. 다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예. 뭐 이렇게 관심이 없는 말이죠. 아니 그리고 너무 복잡해요. 나와 있는 안 자체가. 네. 그렇죠. 좀 복잡하긴 해요. 그리고 생전 처음 들어본 얘기가 꼭 이맘때 네, 나와가지고. 그닥 복잡하지 않든 심플합니다. 심플한데 이제 왜냐하면 국민의힘 안과 민주당 안은 명백하게 질이 다른 종류가 있는 거고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은데 문제는 그게 어렵게 느껴지고 있는 거고 사실 어렵게 국민들이 느끼기 시작하면 저거 왜 해? 이런 생각을 그렇죠. 갖게 만드는 네. 요소가 자기들 밥그릇 챙기려고 네, 하는 거 네, 아니야? 네. 뭐 의원수를 늘린다고? 그렇죠. 예, 뭐 이런 얘기 하겠습니다. 여야 상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제 오전이죠. 대구 동구 팔공산 동화사를 방문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 대구 사저로 옮긴 뒤에 첫 공개 일정이었는데 여기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세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 대단히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분이 이 시점에서 몸풀기 시작해야 아마 앞으로 있을 총선에서의 어떤 지분들을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몸푸는 시점으로는 적절한 시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1년 정도 남겨두고 지금 몸을 풀기 시작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근데 박근혜 친박계에서는 네네. 친박계 관점에서 보면 당연히 좋은 타이밍에 좀 나오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 푼다는 얘기가 맞고요. 또 하나는 분위기를 볼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나왔을 때 조금씩 행동 반경을 넓혀가면서 과연 내가 다음 총선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들을 그 세간의 그런 어떤 분위기 반응을 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 네. 그리고 또 국민의힘 안에서 이제 뭐 검찰 인사 대거 공천설 요거를 이제 뭐 김기현 대표는 뭐 근거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던데 그래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얘기 아닙니까? 나오고 있죠. 지금 판검사 출신이 46명인가 있는데 아마 한 60명까지 늘리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다음 아마 국회는 제가 보기에는 가능하다면은 한 판검사 출신이 60, 70명 되는 정말 대단한 법조 국회가 아마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 방향으로 국민의힘은 적어도 걸어갈 가능성이 지금 현역 의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본인들도 이제 재선 3선 하고 싶어 하는데 그 현역 의원들과 이제 공천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뭐 있다면 60명까지 그렇게 돼버리면 이게 정말 그 안에서 내부 분열이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요. 그 내부 분열을 걱정을 했다면 제가 볼 때는 친윤계 중심으로 원내대표와 당대표를 다 가져가는 그런 강수는 두지 않았겠죠. 예. 근데 이제 부산을 두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 세 글자로 이야기하거든요. 여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갈이, 네네. 그다음에 야권 같은 경우에는 인재난 네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물갈이라고 하는 것들이 아마 그런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요. 저는 몇십 년 전에 이 정치학 교수 처음 시작할 적에 미국을 생각을 하면서 미국은 사실은 로스쿨 출신들의 의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방이건 중앙이건. 그래서 한국도 그렇게 되면 좀 더 민주화가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한국이 점점 이렇게 법조계 출신이 많아졌지만은 별로 민주화된 게 없어서 몇십 년 전에 했던 얘기를 지금 취소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요. 민주당 상황은 지난 월요일 비명계에서 토론회를 열었는데 이낙연계 싱크탱크죠. 연대와 공생의 행사를 주관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이죠. 개딸을 겨냥해서 극단적 팬덤 정치는 한국 민주주의에 굉장히 위험하다. 비명계 움직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분들도 박근혜 대통령 동화사 가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지금부터 문풀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이 딱 그 시점인 겁니다. 총선을 1년여 앞둔 시점에서 몸풀기 시작해야 이제 모든 것들이 하나씩 이렇게 이빨을 맞춰 나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그 강도를 조금씩 낮춰갈 거다. 결국 친 이낙연계에서는 아마 방송 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이런 목소리들 내는 작업들을 아마 당분간은 계속 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자의로 들어왔다기보다도 장인상인가 그래서 들어왔죠. 네네. 네, 이제 이낙연 대표 계열 혹은 그쪽 그 비명계 같은 경우에는 기회는 찬스다. 이렇게 이제 하겠죠. 네. 예, 어쨌든 이제 총선이 1년 정도 앞으로 다가왔는데 지금 부산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부산 상황 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하면 뭐 몇 대 몇을 맞춰달라고. 아니 그런 거 지금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저는 그런 자신이 어떻게 그렇게 했고요? 아유, 그걸 누가 맞힙니까? 아까 처음에 저는 지금 현재 조성되고 있는 상황은 저는 정부 여당에 굉장히 힘든 상황이 아마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네. 그래서 민주당의 입장, 도전하는 야당의 입장에서는 저는 전체적인 분위기는 굉장히 좋은 총선이 될 가능성은 많은데 저는 우려스러운 거는 민주당이 스스로 준비가 됐냐. 그런 반사 이익을 누릴 만큼 준비가 됐냐는 저는 전혀 아니다. 그래서 민주당 부산시당이 정신 못 차리면 저는 이 기회도 아마 놓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렇게 봅니다. 늘 얘기하는 수권 정당 이미지. 그럼요. 수권정당으로서의 전혀 이미지를 보이고 있지 못한 노력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눈 속에 보이고 있지 않다. 네. 그 여권 같은 경우에도 11월에 과연 어떤 결과가 엑스포에 나오느냐라고 하는 게 큰 그 폭발음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산은 이전 같은 게 어떻게 가시권에 들어오면은 조금 유리한 상황을 맞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네. 자, 두 분과 얘기 나누다 보면은 준비했던 질문들 다 못합니다. 예, 다음을 또 기약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근데 다음엔 또 새로운 질문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예, 한국정치학회 이사 조경근 교수,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차재권 교수였습니다.
이래저래 답답한 소식 많을 때 날씨라도 좀 쨍하면 참 좋겠다 싶은데